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해방 후 이후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이 해방 후 3년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현대사로 넘어가는 첫 페이지인데 교과서는 235페이지 피면서 선생님 교과서 보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해방 후 3년의 역사를 연표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시간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방 후 3년사라는 제목을 붙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복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수립인 1948년 8월 15일까지 이 숨가쁜 역사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년 전에 카이로 선언과 여러 가지 그 카이알포 포츠담 선언까지 한국의 독립은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연합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이 어떻게 논의를 하냐에 따라서 한국의 국가 설립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진로는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광복 전후로 조선건국동맹이 조금 더 강화가 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하 건준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건준은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신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특히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사회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적극적이었는데요. 사회주의 계열의 주도로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미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인 상황이 세계 2차 대전은 끝났지만 냉전 체제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 간의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대일전에 참여를 했던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돼요. 그게 바로 38도선인데요.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은 미국이, 그 다음에 북한은 소련이 각각 군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광복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손에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정은 식민지 체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정치 조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 단체도 우위에 들 수 없다라고 표방을 했어요. 반면 소군정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일성이 소련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선생님이 그 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김일성 세력을 후원을 시켜주면서 일찌감치 사실상 북한 정권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참가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한국의 그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이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이 신국가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를 하겠다. 자, 근데 이 신탁 통치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과 소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4개 국가가 미영중소가 각각 이제 맡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하자라는 이제 아니었어요. 물론 미국이 주도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아마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5년간 신탁 통치도 아니고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만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독립을 얼마나 염원을 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점령을 해서 통치를 해야겠냐, 이제 그러면서 특히 우익 세력들은 이 우익 세력이라는 건 이제 보수파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타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좌익 세력은 이제 약간 사회주의 계열, 진보주의 계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했는데 반탁하다가 제대로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 5년만 하는 건데 우리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찬성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노선이 나뉘게 되니까 당시 친일파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반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둔갑을 하면서 민족주의자인 척을 합니다. 이 친일파가. 이제 그러면서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면서 살아남으려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 간에도 이제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연기가 되고요. 제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승만은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하면서 정읍에 가서 발언을 한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깜냥이 안 되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내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분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파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쳐서 우리가 통일국가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좌우 합작 운동은 여운형이나 김규식과 같은 중도파들이 중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먼저 정치에서는 통일 정부를 만들자. 두 번째, 유상매입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하자. 세 번째, 반민족 해비자. 자, 여기는 친일파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 처벌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김구는 지지를 했는데 이승만 애매? 통일 임시정부? 난 남한만의 단독정부 만들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고, 우익은 친일파 왜 처벌해? 친일파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를 했고, 좌익도 뭐요? 유상매입하자고? 무상매입, 무상분배를 해야지. 토지개혁을 더 철저히 해. 자, 이런 식으로 좌익 세력들도 반대를 하면서 모두가 난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47년도로 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이 미국이 유럽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배격을 하는 그런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성과가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도파의 중심이었던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결국 중단이 되었고요. 미국은 절레절레 하면서 이거는 진짜 어렵겠다,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립니다. 근데 사실상 이 유엔이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엔도 미국의 의견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넘기는 척 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유엔은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해서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라고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남한에 사는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당연히 자기네들의 세력이 밀릴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거부를 한 거고,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도 거부를 한 거죠. 그러면 유엔 총선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김구나 김규식은 이게 무슨 소리냐, 단독정부 수립하면 우리 영영 분단이다 라고 하면서 단독정부 수립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 김구와 김규식이 직접 북한에 가서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남북협상입니다. 자, 남북협상을 하기 위해서 진짜 실제로 올라가거든요. 김구와 김규식이 38도선을 넘어서 갑니다. 가서 북한 정권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남북연석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그 남북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을 했고 그런 원칙을 또 몇 개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엔 통일정부 구성에 실패해요. 왜냐면 이때 갔을 때가요, 이미 모든 게 거의 결정됐을 때예요.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됐을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좀 돌이키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구와 김규식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성을 반대하는 또 여러 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 지역에 사는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통일정부가 구성이 안 되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또 상황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도 단독 정부를 수립했을 경우 결국에는 북한 지역을 다시는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구성을 반대를 하는, 그리고 또한 미군정의 그런 폭압적인 정치를 반대를 하는 제주도의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 성격을 띠는 좌익 세력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반 시민들, 이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일부는 양민이다, 얘네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혹은 폭도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서 처벌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불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많은 시민들이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 마을 전체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고요.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동안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상에 대해서 잘 모른 채 50총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50총선거는 그 남북협상파 당연히 불참했겠죠. 왜냐하면 이걸 한다라는 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구성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4.3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제주도 두 곳은 선거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예. 그렇게 되면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국회의원들은요, 당연히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헌헌법이 이어서 7월 17일에 만들어졌고,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 균등사회 만들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청산하자, 농지개혁하자 등등 좌우합작 실현 측에서도 볼 법한 많은 개혁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던 것이고요. 처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의 어떤 체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체제를 굉장히 많이 본떴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간접선거거든요.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어떤 그런 간접선거의 그 체제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은 이시영이 뽑히게 됩니다. 이시영 같은 경우에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1910년에 그 서간도에 이주를 했었던 이회영 가문의 막내 동생이 바로 이시영입니다. 이시영만 거의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또 자리에 올랐고요. 유엔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이승만 정부가 여수 군부대에 그 제주도 4.3 사건 이후에 제주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가까우니까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 여수 군부대 안에서도 좌익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제주도 출동을 반대를 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봉기를 일으키니까
이 군부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도 대대적으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여수 순천 19 사건이에요. 당시에는요, 이 미군정이 이제 집권을 하는 동안에 많은 군인들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군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군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뭔가 이 논리 체제? 체제를 다 떠나서 진짜 군인으로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군인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 중에서 군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사회주의 국가?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진압한다고 정말 많은 일반 시민들까지 죽였던 게 바로 이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후에 또 우리나라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을 할 거냐 였고요. 두 번째는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였습니다. 첫 번째, 친일파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광복 직후에는 미군정이 질서 유지를 한다라는 이유로 친일파를 계속해서 쓰는 바람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서 국회 직속의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거든요. 반민특위를 설치하면서 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많은 친일파들이 이승만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반공을 앞세워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를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래서 반민특위 견제 담화를 하기도 하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개정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대놓고 친일파 처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반민특위는 계속해서 그 친일파들을 잡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노덕술이라는 친일 경찰도 잡아냈지요. 여기에 반발한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6월 6일 날 일으킨 6.6 사건이고요. 반민특위가요, 이제 공산당에 내통을 하고 있다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반민특위 위원들이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 잡아서 구속시켜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반민특위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좌절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 이 친일파들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과 전혀 거리 안 먼 사람들이죠. 자신 혹은 국가의 그런 정체성을 내던지면서 일본의 하수인으로서 살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 괴롭혔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논리가 되는 거냐면, 사회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돈만 있거나 내가 권력만 있다면 충분히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회의 부조리가 심해지죠. 정의라는 게 실현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보는 건데, 이러한 풍조가 만연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에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조가 한번 좌절돼 버리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걸 권하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막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에 그런 게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결국엔 좋은 나라로 거듭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 청산이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라는 점은 정말 이승만 정부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물론 뭐 친일파 청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봤지만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19 사건이나 일반 시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학살을 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 이제 광복하고 나서 우리 한국이 경제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정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화폐가 많이 방출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가 너무너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군정이 이거를 조금 억제를 하려고 이 쌀을 배급제로 바꾸게 됩니다. 배급제로 바꾸니까 배급이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대구에 있던 시민들이 미군정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10월 1일 날 일어난 10일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미군정은요, 이 대구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고요. 결국에 진압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시민들의 어떤 눈물과 아픔,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토지개혁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제헌 헌법에서 농지개혁을 하자고 딱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원칙에 따라 유상매수, 유상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지주들 중에서 요 정도만 니네가 갖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돼 하면서 이제 팔게 된 거예요. 돈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땅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서 가진 것이죠. 자, 이러한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도 몰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들 자손들이 또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상분배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땅을 가지려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결국엔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다시 소장농이 되기도 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북한 정권의 상황을 살짝 보면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소련군이 인민위원회에 아예 행정권을 주면서 결국에는 김일성 중심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특히 민족주의 세력을 억압을 하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토지개혁은 사회주의답게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요 산업은 다 국유화를 시키면서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지요. 이렇게 되면서 헌법 제정 후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장기 독재 체제로 가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해방 이후의 3년사에 대해서 짧은 건 아닌데 길고 핵심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